지방자치는 1948년도에 우리 정부가 수립됐지 않습니까? 정부 수립 직후에 전쟁, 6.25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와중에서 1952년도에 첫 지방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얼마 안 있어서 아시다시피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달에 이른바 6월 항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와 같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87년에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결과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작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 말에 전면 개정된 이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일부 강화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가 중심이 돼서 빠른 산업화 과정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또 다양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오늘과 같은 사회에서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국가 모델은 오히려 사회 변화를 가로막거나 아니면 지체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을 만들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만들어낸 정책을 똑같이 시행하는 이런 낡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직적이고 또 종속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이제 수평적이고 또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재민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국민에 대해서 헌법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 하면 그것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위 법률에다가 헌법이 미뤄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자격은 헌법에서 일일이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요건인 이 국적을 어디에서 정하나 살펴보시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적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따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국민의 요건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정해 놓고 또 규정을 해 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보시면은 국민이 아닌 이제 주민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나타난 시민들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파악하고 있는 시민과는 조금 개념의 폭이 작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성인 남성이어야 하고 성인 남성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민회 같은 집단은 굉장히 소규모 집단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시민은 그렇게 경제적인 능력 있는,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펼칠 수 있는 시민을 이야기했다면, 중세를 거치면서 시민의 개념이 조금 바뀝니다. 중세 공동체를 장원이라고 불렀는데, 이 장원에서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빠져나가고 일정한 지역에서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모여 살게 된 집단을 도시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왕의 신민으로 살다가 탈출을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데, 그때에는 일정하게 그 도시에 관련된 여러 의사결정들을 할 수가 있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체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바로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받는 사람이면서 또 통치를 하는,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통치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권을 누가 가지냐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오늘날 이 지방자치하고 관련해서 주권을 분할할 수 있는가, 국가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요. 이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또 중앙집권적인 나라인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그러니까 유럽의 대륙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륙계에서는 주권은 불가분이다,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주권은 유일하고 하나만 존재한다. 이제 이런 사상이 지배했었고, 지금도 지배적입니다. 요즘 이제 보면 주민주권 이런 개념을 쓰죠. 근데 이 일반인들은 주민주권은 또 뭐야? 국민주권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본 주권 개념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렇게 본다면, 주민주권은 지방 권력, 자치권이죠. 자치권의 정당성의 원천, 또는 이 지방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주민에게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지방이 입법권을 갖느냐 아니면 행정권만 갖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지방 입법권의 당위성을 근거지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겠다. 이건 법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이런 이론적인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본다면 우리가 헌법 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랬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주민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촬영 장소가 이제 광명시인데, 광명시의 주권은 광명시민에게 있고, 광명시의 모든 권력은 광명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의 주권은 경기도민에게 있고, 경기도의 모든 권력은 경기도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쓸 수도 있겠죠. 자치권 안에는 일정한 사무를 갖는다, 자치 사무를 갖는다, 이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무를 정하는 방법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권한은 전부 기초의 권한에 속한다, 이런 원칙을 전권한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그 권한을 다른 단체에게 배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전권한성의 원칙이라고, 이것을 이제 분배하는 원칙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자치단체에 맡기고, 이 큰 자치단체, 즉 상급의 지방자치단체나 상급의 공동체는 하급 공동체가 할 수 없는 일만 보충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역할 배분의 원리, 이것이 이제 자치사무를 정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주민자치 명분은 첫 번째로는 민주주의 얼개와 큰 틀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고, 그러한 민주주의가 보다 잘 작동할 수 있는 실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가 왜 당위하고 필요한가의 두 번째 이유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가 왜 당위성을 지니고 있고 필요한가는 아무래도 공동체를 형성, 유지, 관리하는 데 따른 지속 가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자기 혼자만이 충족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발전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발전하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내가 향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누구로부터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장점으로부터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발전은 다양성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그 늘어나는 다양성 중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동체가 유지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모두 공공부문을 사람 중심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같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저 개인과 어느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으로서의 사람, 이중성을 띠고 있는 것이 우리네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특수성이 우선하고, 어느 경우에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람이 우선할까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구분되는 거죠. 또 이제 우리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왜 우리가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하느냐, 그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OECD에서 이 통계를 내놨는데, 단연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제일 큽니다. OECD 통계에서 22만 명이라 이렇게 해놨지만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그런데 OECD 평균은 몇 명이냐? 한 9,100명 정도 되죠. 미국은, 지방자치 선진국인 미국은 한 8,800여 명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자치단체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나라가 개별 자치단체 226개 자치단체의 평균 면적을 보면은 440평방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상당히 평균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